바다의 상징 중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는 큰 고래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큰 고래를 문화적 상징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특정 지역에서는 고래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하며 공동체 생존에 기여하는 식량 공급원 역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부 토착 어촌 마을에서는 매년 고래와 향유고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독특한 땅을 탐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고래를 잡는지 알아보는 모험에 함께 해주세요.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 포획이 금지된 일본이나 노르웨이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라마렐라 어부들은 생계 유지와 전통적 관행을 위해 고래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레라 주민들은 매년 수십 마리의 고래를 사냥합니다. 이 고래에는 북극고래, 대왕고래, 심지어 향유고래까지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고래 상어 한 종만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말레라 어부들이 고래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전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말레라 사람들이 매일 아침 출항할 때 엔진이나 정교한 무기를 가져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동을 위해 전통 목선인 팔레당을 이용했습니다. 말린 야자나무 잎을 사용하여 용기를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통배는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배 한 척에 약 10명에서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탑승 인원에는 등반가, 운전수, 관측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마라고 알려진 창병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라마는 사냥의 주된 책임을 맡습니다. 출발 직전 그들은 종종 한적한 해변에서 기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는 고래의 종, 바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고래 가족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레라족은 고래를 잡아야 할 먹이가 아니라 바다가 준 소중한 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공에 어업이 있지만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는 라말레라 방식의 고래잡이입니다. 해안 근처에서 향유고래나 혹등고래와 같은 고래를 발견하면 배는 즉시 고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고래를 쫓기 위해 배에 탄 관찰자는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라마파족은 배에서 고래를 찌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4m 길이의 작사를 들고 고래의 몸을 향해 곧장 휘둘러 칼날을 고래의 몸 깊숙이 박아야 합니다. 점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물고기는 꼬리를 휘두르며 당신을 낚아채거나 아니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작살이 목표 지점에 닿는 순간 어부들은 보통 배에 연결된 줄을 이용해 으르렁거리는 고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고래의 목은 종종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으르렁거렸습니다. 고래가 지나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부들은 고래의 목을 조여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기 위해 협력해야 했습니다. 사전 경험이 부족한 경우 거대한 고래는 어부들의 배를 바다로 던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람말레라 어선에는 일반적으로 보트 행거와 전문 고래 사냥꾼, 특히 작살 낚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여겨집니다. 고래를 먼저 해안으로 가져온 후 해변에서 바로 해부하고 나누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마을의 각 가족은 파이의 일부를 나누어 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나누기 시스템은 전수되어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부들이 가져갑니다. 등반가, 뱃사공, 도초 제작자는 각자 자기 몫의 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어획된 물고기 중 일부는 지역사회의 노인,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모아둡니다. 생선의 모든 구성 요소는 활용됩니다. 고기는 소비되고 지방은 요리나 연료로, 뼈는 수공예품 제작에 활용되며 가죽과 내장은 건조되어 다른 공동체와 거래됩니다. 고래는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레라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거나 소를 키우는 대신 고래를 사냥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르바타 섬은 시골에 위치한 황량한 곳입니다. 스스로 성장해 보세요. 지역 어부 대부분은 해안에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수백 년 동안 고래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바다에 작은 물고기가 없는 혹독한 건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말레라 부족 문화에 따르면 고래는 조상과 바다가 선사한 선물로 여겨집니다. 고래 사냥은 탐욕이나 시장에 고래를 팔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에서는 1년에 15마리에서 10마리 정도의 고래만 사냥하며 대부분의 사냥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래 사냥은 배와 창을 만드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성공적인 사냥을 기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말레라 어부들은 손으로 사냥하는데 이는 엔진이나 다른 현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적 폭염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한 것만을 채취하고 어린 고래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며 무리 사냥을 금지하고
자연의 균형을 끊임없이 존중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존 방식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왈레라 풍습을 국가 문화유산의 일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공동체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전통을 악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람발레라. 사람들이 대대로 고래를 사냥해 오면서도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거대 고래는 단순히 심해의 거대한 생명체를 넘어 바다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바다의 거인은 신비, 힘, 그리고 우아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고래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에서 고래는 바다의 신성한 존재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이 지역에서 바다의 풍요로움은 오랫동안 영양의 원천이자 조상과의 영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신비롭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해안마을 라말레라로 떠나보세요. 이곳에서 고래 사냥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삶의 방식입니다. 일본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상업 폭염과는 달리 라말레라 섬의 고래 사냥은 오랜 관습,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에 기반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전통적 및 생계 유지 목적으로만 허용합니다. 매년 마을 주민들은 향유고래, 북극고래, 그리고 때때로 흰인수염고래 등 수십 마리의 고래를 사냥하며 이 포획으로 흉년을 견뎌냅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 지역의 사냥꾼이 엄격히 출입 금지된 희귀 보호 중인 고래상어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현대 기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바다 생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세대를 거쳐 전승된 그들의 유서 깊고 대담하며 육체적으로 힘든 기술에 있습니다. 사냥철이면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은 기계로 발사하는 엔진이나 작살 대신 팔레당이라는 전통 목선을 타고 출항합니다. 팔레당은 손으로 제작하고 안정성과 속도를 위해 말린 야자나무 잎으로 감싼 배입니다. 이 배에는 약 10명에서 12명의 선원이 탑승하며 각 선원은 조타수부터 관측자까지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워라마라고 불리는 작살잡이가 가장 눈에 띕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이 용감한 사람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는 장본인입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 사냥꾼들은 해안 근처 작은 제단에 모여 엄숙한 기도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바다와 조상, 그리고 고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말레라족에게 고래는 적이나 상품이 아닙니다. 바다가 선사하는 신성한 선물이며 아낌없이 바치고 탐욕이 아닌 경건한 마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냥꾼과 먹이 사이의 이러한 신성한 유대감이 라말레라족의 전통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착취적인 관행과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해안에서 고래, 대개 향유고래나 혹등고래가 발견되면 사냥이 시작됩니다. 관찰자는 방향을 외치며 지시를 내리고 팔레당은 바람과 사람의 힘만으로 돌진합니다. 팔레당이 가까워지자 라마는 사냥의 가장 위험한 단계를 준비합니다. 약 4-5m 길이의 손으로 조각한 작살을 든 작살잡이는 배의 뱃머리에서 뛰어내려 고래의 등에 정확하게 작살을 꽂아야 합니다. 사냥의 성공은 전적으로 이 용감무쌍한 점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가 빗나간다면 고래는 강력한 꼬리로 방역하거나 깊은 바다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일격을 가하면 배에 묶인 밧줄이 고래가 완전히 도망칠 수 없도록 막아주지만 고래를 완전히 제압하는 데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인내의 싸움은 육체적으로 고된 만큼 위험합니다. 고래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배를 쉽게 뒤집거나 선원들을 수 킬로미터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선박에는 베테랑 선원들이 탑승합니다. 이들은 수년간 바다를 항해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베테랑들입니다. 작살잡이는 강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하며 바다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들은 기술과 규율의 화신이며 고래 사냥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겸손과 용기의 뿌리를 둔 예술로 만듭니다. 고래가 제압되어 해안으로 다시 끌려오면 마을 전체가 다음 중요한 단계, 즉 전리품 분배를 위해 모입니다. 해변에서는 거대한 고래의 몸을 정성껏 도축하여 분배합니다. 고래의 모든 부위를 사용합니다. 버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는 가족들이 나눠 먹습니다. 고래 기름은 요리와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름으로 가공합니다. 뼈는 도구나 장신구를 만들고 가죽, 내장은 말려서 근처 마을 사람들과 교환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노인,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위해 일정 부분을 따로 마련합니다.
배부는 깊이 뿌리내린 공정성 시스템을 따릅니다. 사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작살잡이, 뱃사공, 도츠 제작자, 그리고 등반가들이 더 큰 몫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관대함은 선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래는 마을의 소유이며 고래의 도착은 단결, 기쁨, 그리고 공동 번영의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그 후에는 노래, 춤,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야기와 함께 축하 행사가 자주 열립니다. 라말레라 사람들은 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농사 짓는 대신 농사나 가축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그들의 지리적 특성에 있습니다. 라말레라가 위치한 렘바타 섬은 험준하고 건조한 지역으로 자원이 부족합니다. 바위투성이 토양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담수도 부족합니다. 수세기 동안 바다는 삶의 주된 공급원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물고기가 귀한 건기에는 고래 사냥을 통해 공동체가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라말레라 사람들에게 고래는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조상과 바다가 생명줄처럼 보내준 신의 섭리입니다. 더욱이 고래의 사냥은 사회적 목적을 지닙니다. 공동노동, 공동의 위험, 그리고 기념을 통해 공동체를 결속시킵니다. 배를 만들고 그물을 짜는 것부터 창을 만들고 사냥 후 축제를 여는 것까지 사냥의 모든 단계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들이 했던 역할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며 조상들의 지식과 가치가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대량으로 사냥하는 상업활동과는 달리 라말레라족은 엄격한 윤리규칙을 준수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만 취하고 임신한 고래나 송아지는 사냥하지 않으며 항상 바다에 대한 존중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 덕분에 이 지역의 고래 개체수는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사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전통의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엄격한 규제하에 지속되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착민의 관습을 존중하는 동시에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획, 공장식 트롤 어선,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라말레라 고래 사냥은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 사냥은 생존, 정체성, 그리고 바다에 대한 깊은 존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냥은 신성하며 모든 고래는 선물입니다. 연어가 수천 마일을 헤엄쳐 돌아온 후 정확히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현대식 양식장에서 시작하여 연어알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과정까지 연어 양식과 연어알 채취 과정을 살펴봅니다. 연어는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사육될까요? 연어알은 어떤 방식으로 채취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연어 알 양식의 첫 단계는 채취와 수정이며 이는 세심하게 관리되는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알이 부화하여 유생 알레빈으로 변하는 것은 발달의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 유생은 4주에서 12주까지 걸립니다. 알이 부화한 후에도 치어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난황을 유지합니다. 난황이 고갈되면 물고기는 자유유영 상태로 전환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치어는 더 큰 수조로 옮겨지고 수조 안에 없는 먹이를 먹기 시작하며 뚜렷한 지느러미와 줄무늬가 발달합니다. 사물인터넷, IoT 기술과 함께 CKG 모델을 사용하면 연어 양식 과정을 최적화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물고기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병들거나 다친 물고기를 조기에 발견하여 양식업자가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류의 활동을 추적하고 사료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과 수질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물인터넷 보세요티 통합된 CKG 모델은 자동화를 통해 어류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류가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면 즉시 수거하여 가공 공장으로 이송됩니다. 연어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공장은 서늘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연어는 수령 즉시 기계화된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폐쇄적인 공정을 통해 연어를 관리하여 가공 과정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연어는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제거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에게 운반됩니다. 꼬리는 현대식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합니다. 그런 다음 연어는 측면 절단 단계로 운반되어 필렛 2조각으로 절단됩니다. 이 절단은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작은 뼈를 골라내고 다듬는 과정을 위해 주요 뼈를 제거합니다.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여 연어에 남아있는 작은 뼈를 제거한 후 기계에 통과시킵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며 생선의 질감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뼈를 제거합니다. 뼈를 제거한 연어는 가장자리 처리 컨베이어로 보내져 불필요한 가장자리를 제거하고 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제품의 미적 완성도를 높입니다. 살을 썰고 뼈를 제거한 후 최종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연어는 진공 포장되어 냉장 보관되어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사시미, 초밥, 연어 스테이크, 연어 정얼, 연어 샐러드 등 연어를 재료로 사용한 훌륭한 레시피가 많습니다. 연어는 인기 있는 식재료입니다. 연어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보호, 뇌 기능 향상, 면역 체계 강화,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는 놓쳐서는 안 될 훌륭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 연어 양식 및 가공 관행 외에도 업계에는 흥미롭고 이해하기 중요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전통적인 해양 양식장의 환경적 영향입니다. 바다의 발생, 폐기물 축적, 양식 연어의 탈출 및 야생 개체군과의 번식 위험과 같은 문제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해상심해 가두리 또는 폐쇄형 격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상 연어 양식, 특히 순환 양식 시스템 RAS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재활용되고 여과된 물을 사용하여 통제된 실내 환경에서 연어를 양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항생제 사용과 해양 방류의 필요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어류가 야생으로 유출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상 양식은 특히 소비자와 가까운 도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학적 발전은 양식 연어에 유전하게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육종과 CRISPR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양식장은 더 빨리 자라고 질병에 강하며 사료를 덜 필요로 하는 연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아쿠아바운티, 오이쿠아바운티 유전자 변형 연어로 시장 규모로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특히 유전자 변형 해산물의 표시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윤리적 및 규제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연어 사료의 전환 또한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연어는 야생 어류에서 얻은 어분과 어유를 섭취해 왔으며 이는 남획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곤충, 해조류,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사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해양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양식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혁신과 함께 어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연어도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거나 비인도적으로 도축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설에서는 전기 충격이나 충격식 도살과 같은 인도적인 기절 기법을 사용하여 어획 과정에서의 고통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연어 회사들은 추적 가능성과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연어가 포화장에서 가공 공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식품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책임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구매자에게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연어 양식은 노르웨이, 칠레, 스코틀랜드와 같은 국가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들은 GDP와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을 연어 수출에 의존합니다. 연어 양식은 부화장, 운송망, 수출 물류, 관광에 이르기까지 해안 지역 사회 전체를 지원합니다. 동시에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연어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와 중국 간의 갈등과 같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수출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연어가 단순한 식량 공급원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몰트와 스몰티피케이션라는 흥미로운 생물학적 과정이 연어 생활 주기의 핵심입니다. 이 전환 단계는 어린 담수 연어가 해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양식장에서는 세심하게 조절된 빛 노출 시간과 염도 변화를 통해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을 재현하여 스몰트가 해수 가두리로 옮겨졌을 때 전환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연어 가공은 필렛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껍질, 뼈, 다듬은 부분 등 연어 부산물은 바삭한 껍질 간식, 반려동물 사료, 콜라겐 보충제,
유기 비료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 셰프들은 연어 육포, 연어 베이컨, 발효 연어 등 독창적인 요리로 경계를 넓히고 있으며, 이는 연어가 요리 혁신에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고 있음을 보여줍니다.